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불리는 뉴질랜드. 이 나라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한반도 전체보다 훨씬 넓은 이곳에 사람이라고는 서울 인구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숫자만 살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더욱 기이한 점은 이마저도 대부분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전체 땅의 절반 이상이 양과 소들의 차지이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는 말이죠. 심지어 이 소수의 인구조차 단 하나의 도시에 몰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이 신비로운 섬나라가 왜 이토록 텅 비어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의 실제 크기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북쪽 섬과 남쪽 섬을 모두 합치면 27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셈이죠. 문제는 여기 사는 사람 숫자입니다. 겨우 530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 정도인 점을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이 안 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비교해볼까요? 서울시에만 960만 명이 살고 있으니 뉴질랜드 전체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셈입니다.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이 넘으니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거의 3배에 육박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놀라운 상황인데 진짜 특이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뉴질랜드 땅의 82%가 말 그대로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완전한 빈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인지대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장도 없고 작은 마을도 없고 심지어 관리인조차 없는 완벽한 공백지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산악지형이 많아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지역에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의 활동 흔적이 남아있죠. 깊은 산 속에도 펜션이나 작은 농가가 있고 해안선을 따라서는 어촌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18% 지역에는 어떤 방식으로 인구가 분포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는 크게 보면 북쪽 섬과 남쪽 섬으로 나뉘는데 면적으로는 남쪽이 더 넓지만 인구 분포는 정반대입니다. 전체 인구의 76%가 상대적으로 작은 북쪽 섬에 몰려 사는 거예요. 북쪽 섬 안에서도 집중도는 극에 달합니다. 북쪽 섬 주민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오클랜드라는 단 하나의 도시에 모여 산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죠. 오클랜드 광역권에는 약 185만 명이 거주하는데 이게 뉴질랜드 전국 인구의 35%나 됩니다. 이런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다른 선진국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도 미국 전체 인구의 6%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영국 수도 런던이 14%, 프랑스 수도 파리가 15% 선이죠. 도시 집중 현상으로 악명 높은 일본의 도쿄권도 전국 인구의 27% 정도만 흡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클랜드는 혼자 35%나 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남쪽 섬 상황은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남쪽 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에 4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나머지 지역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고작 4명에서 5명 수준이죠. 이 정도면 사실상 사막이나 극지방과 비슷한 인구 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산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인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였다는 점입니다. 19세기 중반만 해도 남쪽 섬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1860년대 금광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일어났을 때는 남쪽 섬 인구가 북쪽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이토록 극적인 역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탄생 과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뉴질랜드 인구 분포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문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외딴 장소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뉴질랜드의 고립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인 호주 대륙까지의 거리가 무려 2,000km나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건지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서울에서 태국 방콕까지의 거리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 건너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 정도 거리에 있다는 말이죠.
더 절망적인 것은 다른 방향들입니다. 동쪽으로는 한없이 펼쳐진 태평양이 있고 그 너머 남아메리카 대륙까지는 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쪽 방향으로는 태평양에 흩어진 작은 섬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들도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죠. 이런 극심한 고립 상태 때문에 뉴질랜드는 인류가 가장 늦게 발견한 대형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3세기까지, 다시 말해 불과 800년 전까지도 인간의 발자국이 전혀 닳지 않은 완벽한 무인도였던 것이죠. 8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기간인지 우리 역사로 환산해보세요. 고려 중기 정도의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야 비로소 폴리네시아의 뱃사람들이 우연히 이곳을 발견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지금 마오리족의 선조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외부와는 완벽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죠. 뉴질랜드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다른 문명권과 교류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유럽 사람들이 처음 뉴질랜드를 발견한 것은 1642년 네덜란드 항해가 아벨 타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1769년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이 재발견하고 탐사하면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리적 거리가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아무리 식민지 개척에 적극적이었다 해도 지구 정반대편까지 건너가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배로 몇 달씩 항해해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곳이었으니까요. 목숨을 걸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겁니다. 1840년 영국이 공식적으로 뉴질랜드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지만 다른 식민지들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숫자만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된 역사와 제한적인 인구 유입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인구 부족의 근본 배경이 되었죠. 더욱 안타까운 일은 원주민 마오리족에게 닥쳤습니다. 유럽인들이 옮겨온 질병들로 마오리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 거예요. 쿡 선장 도착 당시 약 21만 명이었던 마오리 인구는 1900년경에는 겨우 4만 2천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고립만으로는 뉴질랜드의 인구 분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만의 독특한 자연 환경과 지형 조건이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뉴질랜드의 지형을 이해하면 왜 사람들이 북쪽 섬으로 몰리고 남쪽 섬이 텅 비어 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뉴질랜드는 지질학적으로 태평양 지각판과 호주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지각판 충돌이 지난 500만 년 동안 지속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쪽 섬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산맥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서던 알프스라 불리는 산맥입니다. 이 산맥은 남쪽 섬의 거의 전체 길이를 따라 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길이만 따져도 500km가 넘고 그 안에 3000m가 넘는 고봉들이 18개나 솟아 있어요. 가장 높은 쿡산은 해발 3724m로 우리나라 백두산과 거의 같은 높이입니다. 이런 거대한 산맥이 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죠. 무엇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평탄한 땅이 크게 줄어듭니다. 높은 산맥은 섬의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교통망 건설도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요. 도로나 철길을 놓으려면 터널을 뚫거나 험한 고갯길을 넘어야 하니 건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게 되죠. 더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거대한 산맥이 남쪽 섬의 날씨 패턴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타스만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산맥에 막히면서 서쪽 해안에는 엄청난 양의 강수량을 퍼붓습니다. 연간 비가 3200mm나 내리는 지역도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양입니다. 반면 산맥을 넘어온 바람은 이미 수분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동쪽 지역은 정반대로 극도로 건조해져요. 연간 비가 480mm도 채 안 오는 곳이 많아서 거의 사막 수준의 기후를 보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후 차이 때문에 남쪽 섬에서는 어디를 선택해도 농사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작물이 병들기 쉽고 동쪽은 비가 너무 적게 와서 관계시설 없이는 농업 자체가 불가능하죠. 반면 북쪽 섬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쪽 섬에도 산은 당연히 있지만 남쪽처럼 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장벽 같은 산맥은 없어요.
북쪽 섬의 산들은 대부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립된 봉우리들이고 이들은 연속된 벽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 섬에는 남쪽보다 훨씬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섬 북부 지역에는 상당한 규모의 평원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기후 조건도 남쪽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거대한 산맥이 없어서 강수량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고 적도에 더 가깝기 때문에 기온도 더 온화하죠. 게다가 북쪽 섬의 화산 활동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화산재에는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각종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쪽 섬의 토양이 남쪽보다 훨씬 더 기름진 편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도 북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거대한 산맥이 없어서 섬 내부 이동이 훨씬 편하고 도로나 철도 건설에 드는 비용도 남쪽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죠.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을 점점 북쪽으로 끌어들이게 된 겁니다. 초반에는 남쪽의 금광 덕분에 남쪽 인구가 더 많았지만 금이 바닥나고 나자 북쪽의 이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클랜드 지역은 이런 장점들을 모두 갖춘 최적의 위치입니다. 북쪽 섬에서도 가장 북단에 있어서 기후가 가장 쾌적하고 주변에 넓은 평야가 있어서 도시를 건설하기에도 완벽하죠. 무엇보다 천혜의 항구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상 무역의 거점 역할을 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과 기후만이 뉴질랜드 인구 분포를 좌우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이 나라만의 특이한 경제 시스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뉴질랜드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왜 이 나라에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특정 지역에만 인구가 몰리는지 명확해집니다.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은 전체 국토의 고작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낮은 건지 다른 나라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지가 많아서 경작 가능한 땅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토의 16% 정도는 농지로 활용되고 있어요. 일본도 13%, 심지어 사막이 대부분인 이집트나 요르단도 3% 정도의 경작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은 경작지 비율의 원인은 앞서 설명한 지형과 기후 문제 때문이죠. 남쪽 섬은 거대한 산맥과 극단적인 기후 조건 때문에 농사가 어렵고 북쪽 섬도 여전히 산악 지형이 많아서 평지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이 문제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곡물 재배를 포기하고 대신 가축 사육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거예요. 뉴질랜드의 기후와 지형은 곡물 재배에는 불리하지만 목축에는 의외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온화한 날씨 덕분에 사계절 내내 목초가 자랄 수 있고 적당한 비가 내려서 목초지를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산이 많은 지형도 목축에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사진 비탈에서도 풀은 얼마든지 잘 자라니까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뉴질랜드의 모습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2,800만 마리의 양이 살고 있어요. 사람 한 명당 양이 5마리 이상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소도 1,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런 대규모 목축산업 덕분에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 낙농 제품 수출국 자리에 올랐습니다. 분유,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이 뉴질랜드 최고의 수출 품목이 되었죠. 현재 뉴질랜드 국토의 57%가 목축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 구조가 인구 증가에는 치명적인 제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목축업은 농업에 비해 훨씬 적은 인력만으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이죠. 1제곱킬로미터의 땅을 곡물 농사에 쓰면 수십 명의 노동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목초지로 쓰면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목축 중심 경제는 도시 성장에도 한계를 만듭니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농산물 가공과 유통을 담당하는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커지지만 목축업은 상대적으로 가공 공정이 단순하고 필요 인력도 적기 때문이죠. 19세기 말 남쪽 섬의 금광이 바닥났을 때 뉴질랜드가 선택한 길이 바로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의 가장 큰 강점은 생산물이 가볍고 비싸다는 점이었어요. 양모는 부피에 비해 가격이 높아서 먼 거리 수송에도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1882년 처음으로 냉동 양고기를 영국까지 수출하는 데 성공한 것은 뉴질랜드 경제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냉장 기술 덕분에 신선한 고기와 유제품
제품을 지구 반대편까지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후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량 공급기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영국에 막대한 양의 농축산물을 공급했습니다. 20세기 초반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나라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영국을 넘어설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성공이 뉴질랜드 사회에 미친 영향은 복잡했습니다. 목축 중심 경제는 소수의 대규모 목장주들에게 부가 몰리는 구조를 만들었고 일반 노동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1973년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뉴질랜드 제품 수요가 급락한 거죠. 다행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제1 수출 대상국은 중국입니다. 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의 28% 정도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현재 뉴질랜드는 전 세계 양모 수출의 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제품 수출에서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유제품 수출의 31%를 뉴질랜드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성공이 역설적으로 뉴질랜드의 인구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농축산업 종사자는 전체 인구의 6%도 안 되지만 이들이 국토의 57%를 사용하고 있죠. 또한 목축 중심 경제는 제조업 발전을 구조적으로 막습니다. 뉴질랜드는 원재료는 수출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만듭니다. 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엔지니어, 디자이너, 마케터 같은 전문직 일자리가 부족해지죠. 그 결과 뉴질랜드에서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질랜드 사회에 큰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규모 이민 유입입니다. 이들이 뉴질랜드의 인구 구성과 사회 풍경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뉴질랜드가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1921년이었습니다. 100만에서 200만까지는 36년이 걸렸고 200만에서 300만까지는 21년, 300만에서 400만까지는 28년이 소요됐죠. 그런데 400만에서 500만까지는 고작 1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급속한 증가는 자연 출생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뉴질랜드의 출산율이 2010년 2.2명에서 2022년 1.7명으로 떨어졌는데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민자들 때문입니다. 현재 뉴질랜드 주민의 26%가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15%, 캐나다가 22%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높은 비율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매년 4만 7천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28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했어요.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특징은 이민자 출신국을 다양화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영국 출신은 19% 정도만 차지하고 중국이 16%, 인도가 11%, 필리핀이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1986년에는 아시아계가 겨우 1.1%였는데 2018년에는 14.8%까지 급증했거든요. 중국계가 5.6%, 인도계가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는 뉴질랜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의 활력이 크게 증가했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죠. 또한 다채로운 문화와 요리, 예술이 유입되면서 사회가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민자들이 특정 도시에만 몰린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62% 이상이 오클랜드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뉴질랜드 전체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이 오클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125만 명에서 185만 명으로 48% 증가했죠. 이런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오클랜드가 최대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일자리가 가장 많으며 같은 출신 국가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중은 심각한 부작용들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이에요. 2000년 오클랜드 평균 주택 가격은 19만 뉴질랜드 달러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113만 뉴질랜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집값이 평균 연봉의 26배라는 의미입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평균 연봉의 12배에서 13배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오클랜드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중산층조차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통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교통체증은 이제 세계 대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평소 25분 걸리던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도 이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전문직이나 고소득 일자리는 오클랜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뉴질랜드는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인구 증가를 이루어냈지만 그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뉴질랜드 전체 GDP의 36%가 오클랜드에서 창출되고 있어요. 이런 집중 현상은 사회 불평등 심화, 출산율 하락 가속, 인재 유출 확대, 지역 간 격차 증대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쪽 섬의 많은 소도시들은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뉴질랜드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클랜드 메가시티 현상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뉴질랜드의 지리적, 경제적 제약들을 고려할 때 오클랜드 집중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결국 뉴질랜드의 82% 무인지대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리적 고립, 늦은 발견, 험준한 지형, 극단적 기후, 목축 중심 경제, 그리고 현대의 급속한 도시화까지 800년간 쌓인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거죠. 한반도의 2.7배나 되는 땅에 우리 인구의 10분의 1만 살고 그마저도 한 도시에 거의 절반이 몰려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뉴질랜드만의 독특한 모습이자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